안녕하세요. 저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이 같은 시어머니를 두고 한 며느리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성입니다. 물론 제가 직접 모시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존재 자체로 특별한 시어머니가 있어서 저는 행복한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에게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시어머니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저희 시어머니를 보고 좀 놀라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실 때도 있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시어머니가 바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과 행동이 나올 때가 있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도 정말 사랑스럽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에게는 큰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연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 사람으로 만났어요. 남편이 저보다 직장 선배로 먼저 있었고 저는 2년 정도 뒤에 들어간 후배인데 남편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건 제 눈 한정인데요. 제가 본 남편은 선배나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았고 남들 다 아는 직장 내 뒷담화 일절하지 않는 정말 바른 청년의 사나이였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는 운동을 좋아하는 그런 듬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눈길이 갔었던 것 같아요. 당시 저희 또래에게서는 볼 수 없는 묵직함이라든지 바른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정말 운명 같게도 남편도 본인과 성격이나 성향이 비슷한 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연애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직장 안에서 조용히 자기 할 일 하면서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예의 있는 저한테 반해서 몇 번이나 제게 다가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은 운명처럼 눈이 맞았고 알콩달콩한 연애 후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저는 남편에게 더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보단 시댁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아버지에게 감동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연애를 하던 시절에 한 가지 말을 해줬던 게 있습니다. 있잖아, 실은 우리 엄마가 지적장애가 있으셔. 물론 엄청 심한 편은 아니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일상생활도 어렵지 않으신 분인데 그래도 남들이랑은 좀 다른 점이 있어. 그래도 우리가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만나고 있는데 이건 내가 미리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 그랬어. 자기 크면서 많이 힘들었겠네. 그래도 어머니가 대단하시다. 자기 형도 있고 동생도 있다며. 아버님도 대단하시고 어머님도 대단하셔.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식을 3명이나 낳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우셨잖아.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엄마가 지적장애인이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이라도 부담스러우면 헤어져도 돼. 헤어지긴 왜 헤어져? 오빠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큰 거 보면 분명히 시어머니도 시아버님도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일 텐데. 그거면 됐지. 어머님이 장애를 가진 게 왜 우리가 만났는데 걸림돌이 되겠어.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악조건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주시고 또 오빠가 잘 컸잖아. 그건 그래. 우리가 다 이렇게 바르게 클 수 있었던 건 우리 아빠 역할이 진짜 커. 그래서 난 우리 아빠가 존경스럽고. 근데 그걸 자기가 알고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다. 내가 앞으로 정말로 잘할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남편은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저에게 시어머니의 장애에 대해 말을 해줬고 저는 그렇게 알게 된 이후로는 한 번씩 찾아가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말동무도 해드리면서 결혼 전부터 자주 왕래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시아버지가 말도 못하게 사랑꾼이시더라고요. 한 번은 같이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진짜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식당 문 열어주는 건 기본이었고, 자리에 앉을 때 의자 빼주는 거, 앞치마 가지고 와서 매주는 거 등등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순수 안 해주시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 여보 좋아하는 고기 먹으러 와서 행복하겠네. 자, 흘리면 안 되니까 앞치마 꼭꼭 잘 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저희 남편이 연애를 하면서부터 다정했는지 알겠던 거 있죠? 정말 사랑꾼이란 말로도 표현이 어려울 만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어요. 게다가 어디든 움직이시면 손을 잡고 다니시고, 다리가 좀 불편해서 쩔뚝거리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시면 바로 보이는 곳에서 잠시 쉬다 가거나, 그것도 안 되면 업어서 가시기까지 했어요. 남들이 보면 극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아픈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시집이 가고 싶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 이런 시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저의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은 그 부모를 보고 크면서 닮는다는데, 저희 남편은 이미 연애를 하면서부터 제가 시아버지에게서 봤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고, 시아버지 역시도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었기에 오히려 이 결혼은 제가 안 하면 손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조금 걱정스러워 하시긴 했지만 저희 남편을 보면서도 안심을 하셨기에 결혼 과정이 그리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 뒤에 이 결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시아버지에게 있답니다.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는 건 이미 연애 때부터 경험하고 있던 터라 결혼 후에도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시아버지는 제가 연애 때 가끔씩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꾼 면모를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만 봐도 결혼하길 진짜 잘했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행복했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번씩 명절 때 찾아뵙거나 주말에 한 번씩 시댁에 놀러가서 식사를 할 때면 매번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시어머니의 장애는 솔직히 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정도가 아니었기에 혼자서 생선도 발라 먹을 수 있고 밥도 다 차려서 먹을 수 있는 등 일반적인 일상 행동들이 다 가능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저희 시아버지는 꼭 마누라 드세요. 아이고 가시가 있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자, 가시 이제 다 제거했으니까 다시 먹어봐. 아유, 우리 마누란 먹는 모습도 어쩜 이렇게 예쁠까? 라고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 닭살을 돋게 만드셨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달달한 걸 좋아하시고 특히나 식혜를 잘 드셨는데, 보통 시어머니가 식혜를 하는 경우는 봤어도 시아버지가 식혜를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근데 그 흔치 않은 광경을 저희 시아버지가 보여주시더라고요. 마누라, 식혜 만들어줄까? 요즘 우리 마누라 식혜 먹은 지 오래돼서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 내가 당장 만들어줄게. 어때? 좋아? 네, 좋아요. 식혜 좋아요. 역시, 알았어. 얼른 식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사랑꾼이신 시아버지 덕분에 저희도 종종 달달한 식혜를 얻어 먹을 수 있어 좋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항상 어딜 외출하시든 시어머니와 꼭 붙어 다니셨는데, 동네를 다니실 땐 손잡고 걸어 다니시고 약간 먼 거리를 다니실 때는 오토바이에 시어머니를 항상 태우고 다니셨어요. 거기다가 일을 하실 때도 함께 하셨는데, 화물차 운전을 30년 동안 하신 저희 시아버지는 늘 화물차 운전을 할 때도 시어머니를 옆에 태우고 다니셨답니다. 저는 늘 TV에서만 보던 그 천사 같은 남편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매번 신기했어요. 언제 한 번은 제가 시아버지에게 크게 감동을 받은 날도 있었는데요. 시아버지가 한 번은 저희 부부와 함께 동네 마실을 나가 살살 걷고 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와 손을 잡고 걷고 계셨어요. 저희 부부도 뒤에서 손잡고 걸으며 그 모습을 뿌듯하게 보고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다리가 불편하신 시어머니가 헛발질을 했는지 확 넘어지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놀라서 뛰어가려고 했는데 그 찰나에 시어머니는 결국 넘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전혀 다치지 않으셨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순간 넘어지는 시어머니를 붙잡으면서 자신이 그 밑으로 대신 넘어지면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깔고 그 위에 넘어지도록 하셨거든요. 덕분에 저희 시어머니는 타박상 하나 없었지만 시아버지는 순간 심하게 바닥에 살이 쏠리는 바람에 팔꿈치랑 어깨 부분이 많이 다치셨어요. 다행히 뼈가 다치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시아버지는 자신의 몸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당신 괜찮아? 저기 돌 있는데 못 봤지? 아유, 우리 마누라 놀랐겠다. 어디 봐봐. 다친 데 없나 보자. 얼른. 아버님, 어머님은 다친 데 없으세요. 오히려 아버님이 지금 너무 많이 다치셨는데 괜찮으세요? 지금 살이 너무 까져서 피가 많이 나요. 얼른 아버님 치료하러 가요. 아, 난 괜찮다. 난 괜찮으니까 얼른 니네 시애미 좀 더 봐드려라. 혹시 모르니까 여기저기 잘 봐야 돼. 시아버지는 이렇게 늘 시어머니만 챙기기 바쁘신 분이었죠. 그 뒤로 저희가 겨우 설득을 시켜 근처 약국에 가서는 연고를 사서 발라드렸을 정도니 본인은 안 챙기셔도 시어머니는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건 정말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어받은 저희 남편이나 남편 형제들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어요. 특히 우리 시숙은 첫째여서 그런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특별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어머니 이상으로 정말 극진히 모시는 게 눈에 보여서 어떤 때는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시숙도 시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늘 시댁에서 모이면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손수 만들어 가기도 하고 아니면 사가기도 하면서 시어머니 먼저 챙겼고 시아버지가 좀 피곤해 하시면 본인이 나가서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서는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자식 노릇을 톡톡히 했죠. 근데 그 모습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언제 한번 다 같이 형제들끼리 모여서 술을 한 잔 기울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었어요. 어쩜 그렇게 어머님을 극진히 모실 수가 있어요? 다른 집안도 분명 같은 사연인 곳들이 있을 텐데 아무리 봐도 우리 시댁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재수 씨, 그럴 것 같죠?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저나 이놈 둘째나 우리 막내 여동생이 괜히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우리 아버지가 많이 부드러워지셨지만 옛날엔 정말 엄격했어요. 다른 데서 엄격한 게 아니라 꼭 엄마에 관해서 많이 엄격하셔서 저희들을 진짜 많이 혼내면서 키우셨다니까요. 네? 아버님이요? 아니 지금 형님이나 저한테도 그렇고 며느리들한테 너무 잘하시잖아요. 게다가 아가씨는 당연히 딸이니까 잘 지낼 텐데 제 남편도 그렇고 두 분 다 지금 아버님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근데 옛날부터도 친근할 땐 한없이 친근하게 해주셨지만 엄마에 관한 일이라면 정말 많이 엄격하셨어요. 옛날엔 한번 저랑 제 동생 놈이 밥투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가 요리를 진짜 못하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엔 그 음식이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기 싫다고 투정 한번 부렸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머나, 어떻게 됐는데요? 그 자리에서 아빠한테 싸대기 맞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무섭게 화를 내셨죠. 어디서 엄마한테 지금 밥투정을 하는 거야? 어? 엄마가 너네 생각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맛있게 먹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감히 투정질이야? 그따위로 할 거면 너네 밥 먹지 마.
너넨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시는데 그때 이후로는 저희 셋 다 반찬 투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흰 뭘 가져다 주든 그냥 다 잘 먹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셨었구나. 진짜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저는 시숙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랑꾼 면모가 변함없으신 게 놀랍기도 했었고요. 근데 또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었죠. 아유, 뭐 그것만 있겠어요? 옛날에 우리 셋 다 어릴 땐 동네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요. 우리 엄마 바보라고. 그래서 우리도 바보 아니냐고 그렇게 놀려대길래 한 번은 그게 너무 창피할 때가 있었어요. 엄마가 그냥 부끄럽고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때도 아빠가 저희 셋한테 막 호통을 치면서 그러셨죠. 야, 니네 엄마가 있기 때문에 니네도 있는 거야. 너희들이 감히 낳아주고 키워주는 애 모르고 엄마를 창피해? 어? 그깟 일로 집에 들어와서 울긴 왜 울어? 당당하게 말해. 우리 엄마가 있어서 우리도 태어날 수 있었던 거라고. 왜 니네 엄마를 너희가 창피해? 그럴 거면 너희 이 집 나가. 아유, 그날은 아빠가 진짜로 우리 셋한테 화가 많이 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집 나가라고 짐을 싸는데 그때 저희가 겁먹고서는 진짜 싹싹 빌었다니까요. 얼마나 울면서 셋이 빌어대는지 그때 기억은 아직도 못 잊어요. 그래서 우리 셋이서 모이면 한 번씩 그때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이 삼남매도 얼마나 힘들고 모진 시간을 견뎌왔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래도 그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삼남매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계시는 것이기에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론 들었답니다. 그렇게 시숙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저는 더더욱 시아버지가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시아버지에게 잘해드리려고 하고 두 분이서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실 수 있도록 여행도 함께 가곤 했어요. 나중에 시아버지에게도 왜 그렇게 어머니께 잘하는지 여쭤보니 그 속사정을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속사정마저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시엠이랑 난 원래 한 동네에 살았어. 근데 그 동네에서도 내 집이 제일 가난했었거든. 덕분에 난 어딜 가도 놀림받고 어딜 가든 밥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했지. 근데 그때 너희 시엠일 만난 거야. 우리 마누라 집은 그때 우리 동네에선 또 최고로 잘 사는 동네였어. 사람이 좀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이진 않아도 늘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고 공주처럼 하고 다니는 게 참 예뻤지. 근데 이 사람은 생긴 것만 예쁜 게 아니었어. 동네에서 같이 자라면서 늘 이 사람은 바보라고 놀림받고 난 돈이 없는 거지라고 놀림을 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사람이 좀 크더니 나한테 자꾸만 돈을 주는 거야. 네? 돈이요? 돈을. 많이도 아니었어. 그냥 그때 당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를 계속 주는 거야. 내가 됐다고 주지 말라고 해도 계속 주길래 한 번은 물어봤어. 이 돈을 왜 자꾸 주는 거냐? 주지 마라. 나 거지 아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요? 오빠 거지 아니야. 오빠는 거지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더니만 그 뒤엔 또 밥 먹어. 굶으면 아파. 굶으면 감기 걸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 이 사람은 그냥 다 느꼈었던 것 같아. 내가 진짜로 돈이 없어서 밥을 굶고 다닌다는 걸. 그래서 밥 굶지 말라고 자꾸만 자기가 받은 용돈을 나한테 줬던 것 같아. 그때부터였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게. 이 사람은 지능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 마음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게 된 거야. 그 뒤로는
내가 정말 악착같이 일하고 돈 벌어서 우리 원래 있던 집안의 빚도 다 갚아버리고 결혼한 거야. 이 사람이 우리 집 가난 때문에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부터 다 해결하고 그 뒤에 바로 청혼했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네. 그 세월이 벌써 몇십 년이 넘었다. 저는 시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진짜 순수한 사랑이구나. 진짜로 남다른 사랑일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더더욱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근데 제 노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시숙과 형님에 비하면 말이에요. 이 두 분은 진짜로 정말 시어머니께 잘했어요. 저나 남편은 주말에 한 번씩 가거나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가는 것이 전부였는데 시숙과 형님은 시도 때도 없이 갔었어요. 물론 저희보다는 시댁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삶이 있는데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형님은 매번 고기를 사들고서 시댁으로 가서 고기를 구워드린다거나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들도 이것저것 만들어선 주기적으로 넣어드리곤 했었어요. 시아버지가 밥을 최대한 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반찬 만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형님이 그렇게 반찬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늘 시어머니 모시고 쇼핑도 다니고 좋은 것도 많이 보러 다니는 듯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숙도 대단하지만 핏줄 하나 안 섞인 형님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형님한테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형님, 어쩜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잘하세요? 저도 잘한다고 노력하는데 진짜 형님처럼은 못할 거예요. 형님은 핏줄도 안 섞인 남남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 수 있는 건지 전 진짜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핏줄은 안 섞였어도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시부모님도 내 부모인데 내가 잘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난 이제 시아버님 짐도 좀 덜어드리고 싶어.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이젠 우리 자식들이 그 짐도 덜어드리면서 잘해드려야지.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하거나 존경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우리 할 일을 하는 것뿐이지. 형님은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형님을 보면서 저도 정말 더 시어머니를 제 엄마로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대하기 위해 애를 썼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니도 저희를 많이 좋아하셨고 시아버지도 고마워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시댁 가족들은 점점 더 행복해지고 화목한 채로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얼마 못 가 불행이 하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시아버지가 70대가 넘어가던 시점이었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화물차 일 하시는 것도 그만두시고 집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계실 때였죠. 근데 늘 건강하고 정정하시던 분이 갑자기 암이 생기게 되었고 원래부터 본인 몸을 잘 안 챙기시는 시아버지는 몸에서 이상한 증세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꾹 참아 오셨던 것 같았어요. 그날 암을 발견하게 된 것도 저희 부부가 시댁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피를 토하시길래 놀라서 병원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이미 검사를 해보니 암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퍼져 있었어요.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힘들어했던 건 바로 저희 시아버지예요. 그리고 그건 자신의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어진 뒤에 홀로 남겨질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신 거였죠. 내가 죽으면 우리 마누라 불쌍해서 어떡하냐. 나 없이 이 사람 혼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라고. 저희는 힘들어하시는 시아버지 앞에서 어떤 위로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시숙이 나서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 겁니다. 아버진 제발 힘내세요. 아버지도 어머니 오래 보고 싶잖아요.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소중한 만큼 저희에게도 어머니만큼이나
아버지가 소중해요. 아버지가 절 훌륭하게 키워주셨잖아요. 아버지, 제발 힘 좀 내세요. 왜 벌써부터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신 거예요? 얼른 아버지답게 씩씩하게 이겨내세요. 제발 이겨내 주세요, 아버지. 그래, 난 살 거야. 난 절대로 네 애미가 먼저 죽을 때까진 먼저 못 죽는다. 우리 불쌍한 아내 절대로 놔두고 먼저 못 죽는다. 너희 어머니 컨트롤 못해. 나만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어. 너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어디 나만 하겠니? 너희 어머니는 나랑 있어야 살 수 있어. 편안해질 수 있어. 그래요, 아버지. 그렇게 힘내주세요. 시숙은 울면서 대답을 했고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던 저희 남은 형제들도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바로 병원으로 입원을 해서 조금이라도 연명을 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 사이에 시숙과 형님은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곤 너무 놀라워하실 것 같아 저희가 모시고 있었고 시숙과 형님은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죠. 시누이는 양쪽을 오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었고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똘똘 뭉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엔 시아버지는 그 암의 문턱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시아버지는 끝까지 마지막을 보내면서도 눈을 못 감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지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저희는 시어머니를 아버님께 모셔다 드렸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시더군요. 할멈, 여보, 어찌해야 할까? 내가 없으면 못 살 텐데, 내가 없으면 힘들 텐데, 내가 없으면 매일 날 찾을 텐데, 이걸 어찌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불쌍한 마누라, 내 마누라. 시아버지는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편하게 눈을 못 감으시고 한참을 몸을 부르르 떠는 듯이 힘겨워하셨어요. 그때 시아버지를 보면서 저희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 괜찮아. 여보, 나 괜찮아요. 편하게 눈 감아요. 우리 또 봐요. 우리 꼭 봐요. 시어머니는 아파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지 펑펑 울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희도 울고 시아버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울면서도 그 말이 위안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눈을 편하게 감으셨거든요. 그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데 온 가족이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이별이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항상 있다가 없어지니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갑자기 막 아이처럼 울기도 하시고 아버님이 보고 싶다고 막 소리 지르며 울기도 하셨죠. 당시에는 저희 형제들 다 상황이 안 돼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덕에 저희 모두가 다 시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시숙이 안 되겠는지 결단을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본인들이 시어머니를 완전히 모시고 사는 거였죠.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어머니를 모시면 더더욱 어머님이 안정이 안 되실 것 같아 시숙이 총대를 맨 듯 했어요. 저희 집이나 시누이 집에서 모시고 싶었지만 저희 부부는 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시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었답니다. 대신에 시숙네는 형님이 일을 쉬고 있었기에 모실 수가 있었죠. 다만 방이 없어서 시숙이 아예 방 하나가 더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점점 안정을 취해 가시는 듯 했어요. 한 번씩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를 보러 형님네를 찾아가면 시어머니가 밝은 모습으로 계셨거든요. 어머님, 좋으세요? 형님이랑 지내니까 좋으세요? 응, 좋아, 좋아. 형님, 고생이 많으세요.
아니야. 내가 더 열심히 돌봐야지. 어머님은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야.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잖아. 우리 어머니 같고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한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동서는 가끔 이렇게 들려줘. 그렇게 형님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잘 모셨고 저희 온 가족은 다들 안심하면서 시어머니를 맡길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이 장장 3년이었고 3년 동안에 아무 탈 없이 시어머니도 그렇고 모든 가족들이 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제가 한번 형님 집에 예고 없이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마음먹고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근처에 일보러 갔다가 시간이 남아 어머님을 보러 갔던 거였어요. 가기 전에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쩐 일인지 형님한테 2통 정도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바쁜가 보다 하고 그냥 바로 형님네로 갔죠. 근데 거기에서 저는 경악할 만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현관도 대문도 다 열려져 있더라고요. 형님네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기에 대문과 마당 현관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열려져 있는 문들을 다 열고는 형님네로 들어갔죠. 근데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광경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청소야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건 그게 아니었어요. 거의 반 나시를 입고 있는 시어머니의 팔 쪽에 멍이 심하게 들어있었고 저는 거기에서 놀라고 말았죠. 어머니, 어머니! 왔니? 왔어? 어머니, 아니 왜 걸레질을 하세요? 다리도 안 좋으시면서. 그리고 팔에 멍은 다 뭐예요? 아니, 이 팔로 청소는 왜 하고 계세요? 저는 속상하고 놀란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그 뒤로 들려오는 소리가 더 저를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시켰어. 네? 누가요? 누가 어머님께 이런 걸 시켜요? 저는 도대체 누가 시켰나 정말로 궁금한 마음에 물었어요. 그 순간 형님이 들어왔고 형님은 약간 놀란 듯하면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어머, 동서, 언제 왔어? 아, 방금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어머님 잘 계시나 잠깐 보러 왔어요. 어머나, 그랬구나. 그럼 연락을 하고 오지. 그랬으면 내가 집에다가 뭐라도 미리 준비해 놨을 건데. 오기 전에 전화를 2통이나 했는데 안 받으시길래 바쁘신가 보다 하고 그냥 왔어요. 아, 아니 난 잠깐 어머니 뭐 사드릴 게 있어서 마트 갔다 왔어. 아유, 내가 핸드폰을 두고 갔지 뭐야.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어. 아유, 어머님, 제가 그렇게 걸레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걸레질 하고 계세요? 내가 우리 어머님 때문에 못 살아 정말. 형님은 뭔가 어색한 기색을 띠면서 시어머니의 걸레질을 말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더군요. 아유, 동서, 이런다니까. 계속 일하지 말라고 해도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혼자 설거지하다가 컵 같은 거 다 깨뜨리고. 아유, 저 봐봐, 팔에 멍든 거. 내가 속상해서 진짜. 어머님, 제발 좀 제발 하지 마세요. 다치시면 저 마음 아프다니까요. 형님은 정말 속상하다는 듯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정말 수상하고 이상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실 뿐인데 어머님 표정이 형님을 보면서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알았어. 안 할게. 청소 안 할게. 이건 원래 보통 제가 알던 시어머니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낯선 사람을 보거나 시어머니 눈에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나오는 말투와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뭔가 있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건 형님도 저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컸기에 저는 뭔가 있다 싶어서
그날은 얼른 남편에게 가서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여지를 두고 그 집을 얼른 나왔습니다. 동서, 밥 먹고 가. 아니에요, 형님. 저 얼굴만 보러 왔어요. 제가 또 들릴게요. 아이, 뭐야, 섭섭하게. 오랜만에 와서. 그럼 제가 조만간 또 올게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정도에 올게요. 아, 그때 올 거야? 그래, 알았어. 그리고 저는 얼른 형님네 집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가서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에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지금 형님네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확인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뭐? 아니, 왜? 아니, 내가 그 형님네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글쎄 어머님이 혼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중얼거리면서 걸레질을 하고 있더라니까. 뭐라고? 아, 근데 청소는 할 수 있잖아. 시어머니도 원래 청소는 잘하셨으니까. 근데 이상한 건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어머님 온 팔뚝에 멍 같은 게 있었어. 뭐라고? 형님 말로는 어머님이 자진해서 해서 이렇게 하면서 다쳤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상처난 게 아닌 것 같아. 분명히 뭔가가 있어. 진짜야? 여보, 알았어. 형한테 전화해 봐야겠어. 안 돼. 여보, 하지 마. 우리가 먼저 알아보자. 요즘 TV 같은 거 보면 몰래 소형 카메라 달아서 확인해 보잖아. 이렇게 대놓고 알아봐선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몰래 지켜보자고. 우선은 우리 쪽에서 알아서 조용히 알아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뭐? 아, 그런 건 어디서 구하는데? 아이, 답답한 양반아.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그래, 알았어. 만약에 형수가 우리 어머니한테 조금이라도 손찌검했다고 하면 나 그냥 가만히 안 놔둬. 알았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가 오해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확인해보자. 저와 남편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약속된 토요일에 형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구입한 소형 카메라를 저희 집에 직접 설치해보면서 미리 설치하는 연습까지 해보고는 갔어요. 당시 시숙은 해외 장기 출장을 하고 있었기에 집엔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감행을 했고 저는 일단은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형님을 집 밖으로 유인하도록 했어요. 대신에 남편이 저희 형님을 유인하고 제가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답니다. 형수님, 제가 형수님 너무 고생하시니까 백화점에서 구두 하나 사드릴게요. 안 그래도 진작에 좀 사드려야지 했는데 너무 늦었네요. 이 사람은 오늘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집에 있으라고 하고 저랑 형수 둘이서 얼른 나갔다 오죠. 어머, 정말? 그럼 어머님은 우리 집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 앞에 백화점 가서 구두 쏩니다. 구두 쏴요. 진짜요, 서방님? 어머님, 저 서방님이 구두 사준대요. 형님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시어머니에게 자랑까지 하더라고요. 형님, 어머님은 제가 잘 모실 테니까 편안히 다녀오세요. 저는 형님이 남편과 나가자마자 얼른 몰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얼른 물었어요. 어머님, 형님이 몸 이렇게 하신 거 맞으시죠? 저한텐 다 말해도 되니까 얼른 말씀해보세요. 시어머니는 저의 물음에 한참 망설이는 듯 하다가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야. 어머님, 저 어머니 며느리예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해요. 만약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저 어느 정도 다 예상하고 있으니까 얼른 말씀해 보세요. 제가 어머님께 재촉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러면서 땀은 갑자기 또 뻘뻘 흘리시더군요. 저는 어머님에게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싶어 기다려드렸고 어머님은 말없이 창밖을 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마지막까지도
형제들이 싸우는 꼴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말을 아끼려는 듯 했죠. 저희 어머니는 남들보다 지능은 떨어져도 그래도 알 건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저희는 이미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하면 되었기에 굳이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메라를 확인해보니 제 예상이 맞았어요. 카메라 안의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그 안의 영상을 보고는 저와 남편은 극도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역시나 어머님한테 설거지를 시킨 사람도 형님, 어머님한테 걸레질을 시킨 것도, 욕실 청소를 하라는 것도 다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시숙이 장기 출장을 가 있는 틈을 타 시어머니를 완전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영상에서 보니 형님은 심지어 어머님이 말을 안 들으면 밀치기까지 했어요. 완전히 상전은 형님이었고 어머님은 노예였습니다. 와,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런 가면을 쓰고 이런 망측한 모습을 보이는지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그 모습을 해외에 있는 시숙님에게 영상을 송출했어요. 다행히 영상을 보내자마자 바로 그 영상을 본 시숙은 그 자리에서 분노가 일어났는지 해외 일정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는 곧장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역시나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시숙이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 같이 만나 다 같이 시숙집으로 어머님과 형님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저희는 가자마자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했는데 저는 제일 먼저 어머님을 끌어안고는 한쪽으로 데리고 가 보호를 했고 시숙은 그대로 형님에게로 달려가서는 있는 힘껏 뺨을 때려버렸어요. 야, 네가 인간이냐? 어? 너 우리 엄마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이리 와. 내가 너 가만 안 둬. 내가 너 반드시 끝장내버리고 말 거니까 당장 이리 와. 그 후로는 개 패듯이 두들겨 패려고 했는데 그때 시숙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기에 아마 남편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큰 불상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형, 때리지 마. 저 여자는 때릴 가치도 없어. 형도 문제야. 엄마를 모셔가기로 했으면 잘 모셔야지. 이런 여자한테 엄마를 맡겨? 야, 넌 대체 언제부터 이랬어? 너 언제부터 우리 엄마한테 그런 거냐고? 어? 당장 빌어. 살고 싶으면 당장 꿇고서 빌라고. 남편은 온몸으론 시숙을 막았고 얼굴은 형님을 향해 돌려서는 화를 냈어요. 그리고 시숙도 역시나 화가 나 잔뜩 흥분한 상태에서 나 놔둬. 나 저 여자 가만히 못 놔둬. 놔! 라고 말하며 형님을 향해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형, 말했잖아. 때릴 가치가 없다고. 손에 더러운 거 묻히지 말고 법으로 해결하자. 법으로 해결해. 이러다 형까지 잘못된단 말이야. 제발 정신 차려. 남편은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숙을 설득해 현실적으로 대응하자며 막았어요. 근데 그때 형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진짜 정씨 집안들 대단하다. 여자 한 명을 이렇게 죽이는구나. 내가 잘할 땐 생각 못하고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날 이렇게 만들어? 너네들이 너희 엄마 모셔봐. 얼마나 사람이 미쳐버리는 줄 알아? 하루 종일 지적장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봐라. 안 미치나? 그리고 억울했어. 왜 내가 이딴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그거 좀 보상받아 보려고 일이라도 좀 시켰다. 그게 뭐 잘못이야? 내가 진짜 얼마나 답답했는데. 애도 이런 애가 없어. 진짜 사람 아주 미치게 만든다고. 뭐라고요? 그때 남편이 열받아서 시숙을 끌어안고 있다가 그 손을 놓고는 그대로 그 분노를 담아 형님의 뒤통수를 때려버렸어요. 거기에 흥분한 형님은 또다시 날뛰기 시작했죠. 너네 진짜 내가 신고할 거야. 신고한다고. 되려 적반하장으로 우릴 신고하겠다고 나서는 형님을 보면서 시숙이 말을 했습니다. 야,
신고하든 말든 그건 너 알아서 할 일이고 너야말로 각오해.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시숙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정말로 시숙은 그 다음날 경찰서 형님을 노인학대로 신고를 했죠. 그리고는 경찰서 측에 그 증거로 저희가 보낸 영상을 제출하고 시숙은 이혼 소송을 밟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실수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을 시숙한테 해준 적이 있었는데 시숙이 그 돈을 형님한테 맡겨버렸던 거였죠. 그 돈이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통장 내역을 까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사치를 그렇게 심하게 하고 다니고 어머님 혼자 집에 놔두고 밖에 여행 다니고 싸돌아다니고 술집에 돈 쓰고 하면서 혼자서 아주 난리를 치면서 다녔더라고요. 시숙은 원래 보여주던 그 여자의 모습에 완전히 그 여자를 믿었기 때문에 통장을 맡겨버렸던 것 같은데 이럴 줄은 몰랐던 거였죠. 시숙은 1년의 절반을 해외에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 형님은 그 돈을 완전히 다 흥청망청 써버리던 거였어요. 그 모든 걸 다 알게 된 시숙은 본인 가슴을 치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때 어머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었는데 시숙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는 어머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사죄를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 못난 아들 용서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얼마나 제가 원망스러우셨어요. 시숙이 펑펑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 진심이 마음으로 다 느껴졌는지 덩달아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딱 하나의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바로 시숙을 그대로 안아주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시숙을 그대로 안더니 등을 톡톡 두들겨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울지 마. 아들 울지 마. 그렇게 저희는 모두가 다 울면서 시숙을 위로했고 시어머니도 그간의 아픔을 씻어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숙은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님 그 여자와는 이혼한 다음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 강원도 조용한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에서는 작은 집을 인수해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시숙에겐 아들이 있는데 이혼할 때 형님에게서 양육권을 빼서 시숙이 데리고 가 거기서 같이 지내며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다행히도 거기에서 시어머니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시고는 다시 옛날의 밝은 모습을 찾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그 형님이라고도 부르기 싫은 그 끔찍한 여자는 이혼 뒤에 경찰서에서도 범죄가 인정되어 6개월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된 이유는 저희 어머님한테 몹쓸 짓을 한 게 다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요.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선 3년, 5년, 10년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법은 초범이고 전과 기록이 없어 그렇게 약하게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라도 벌을 받았으니 제발 이제는 그 벌을 받으며 철저하게 뉘우치고 후회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와 남편은 꾸준히 시숙과 어머님께 찾아가 얼굴을 보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갈 때마다 서로 얼굴이 좋아지는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정말로 우리 낳아주시고 힘들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 번쯤 부모님에 대한 마음가짐과 생각이 바로 잡혔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또 힘들게 우리 자식들을 키워주신 부모님들을 항상 챙겨드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안부 전화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저의 바람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고 여러분은 부디 저희 시댁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지금은 저희 어머님께서도 많이 정신적으로 좋아지셨는데요. 엊그제 통화를 해보니까 상태가 너무 좋아지셔서 며느리 언제 와? 보고 싶어. 며느리 보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끝까지 챙겨드리고 며느리로서 역할을 더 잘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싶네요. 여러분도 부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